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물지기가 된 허풍쟁이.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숙한 산골 마을. 경치는 수려하나 땅이 메말라 농사짓기 어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힘들어 하루하루가 고달펐다. 그런 마을에 천서방이라는 별난 인물이 살고 있었다. 나이는 40이 훌쩍 넘었건만 제대로 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입심 하나로 하루를 버텨나갔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이웃집 문턱을 넘나들며 온갖 허풍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천대감님 오셨구만. 마을 부잣집 마님이 비아냥거리며 말하자 천서방은 태연하게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마님 참 눈도 밝으시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대단했다니까.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한양 가서 대신들과 술잔을 기울인 적도 있소이다. 또 시작이네.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래요? 그게 어젯밤 꿈에 용왕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천서방, 그대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니 곧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벼슬을 하려면 우선 몸보신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천서방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결국 그날도 천서방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했다. 역시 말재주가 있어야 세상 살기가 쉽구나. 며칠 후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다. 사방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농민들로 장터는 북적거렸다. 천서방도 어슬렁어슬렁 구경을 나왔다가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여러분 아시오? 사실 나 천서방은 임금님의 먼 친척이라오. 에이, 또 허풍이구만. 허풍이 아니라니까? 내 조부의 형님 되시는 분이 궁궐에서 높은 자리를 하셨다고. 천서방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더욱 신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고. 내가 한양에 올라가면 대신들이 모두 나를 알아본다니까? 천대가 모셨구려 하며 반기지 뭐요.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그 틈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을 관아의 아전이었다. 아전은 천서방의 말을 듣고 눈을 번뜩였다. 감히 임금님 친척이라니. 사또께 당장 보고해야겠다. 그날 오후 천서방이 집에서 늘어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천서방, 사또께서 당장 나오라신다. 예? 사또께서 왜 나를? 천서방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향해야 했다.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다. 천서방이 드디어 벼슬자리에 오르는 건가? 아니면 큰일 난 건 아닐까? 관아 대청에 들어서자 근엄한 사또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옆에 서 있는 아전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가 바로 천서방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네가 장터에서 임금님의 친척이라 하였느냐? 사또의 호통소리에 천서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여기서 주춤하면 큰 공경에 빠질 것이 뻔했다.
천서방은 평생 키운 배짱을 끌어모아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소인이 바로 천하 제일 가는 인물입니다요. 뭐라고? 사또와 아전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런 뻔뻔한 자를 본 적이 없던 것이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당장 궁궐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겠다. 말과 전령을 내어라. 천서방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싶었지만 이때야말로 평생 쌓아온 재치를 발휘할 때였다. 천서방은 고개를 젖히더니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또나리 그렇게 하시려거든 하시지요. 하지만 뭐? 만약 소인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사또나리께서 임금님의 친척을 이렇게 의심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천서방은 잠시 말을 끊고 사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또나리께 화가 미칠지 모르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천서방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화를 당할 텐데 정말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렵니까? 소인은 괜찮지만 사또나리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아전이 옆에서 속삭였다. 사또, 저자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하지만 사또는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임금님의 친척이라면 내가 함부로 대했다가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사또는 밤새 고민에 빠졌다. 천서방을 그냥 보내자니 혹시 정말 큰 임무를 놓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당할 것 같았다. 결국 사또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천서방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한결 공손한 태도였다. 천서방,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계시를 내렸느니라. 어떤 계시 말씀이옵니까? 너를 이 고을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라 하시더라. 천서방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벼슬자리를 얻는 것인가? 오늘부터 너를 우물 지킴이 별감이라 임명한다. 우물 지킴이 별감이옵니까? 그렇다. 우물은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곳이 아니냐. 네가 마을의 모든 우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월급은 쌀 5대씩 주겠다. 사또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러면 천서방도 벼슬을 했다고 좋아할 것이고 나도 혹시 모를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 천서방은 잠시 멍했다가 이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아, 사또나리의 기쁜 뜻을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소인 같은 인재를 우물이라는 중요한 곳에 배치하시다니. 관할을 나온 천서방은 마을로 돌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나 천서방이 드디어 벼슬아치가 되었소이다. 무슨 벼슬을 받았는데? 우물 지킴이 별감이라오. 앞으로는 천별감이라고 불러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하지만 천서방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벼슬은 벼슬이고 월급도 받게 되었으니까. 그날부터 천서방은 정말로 마을의 우물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했다. 물론 하는 일이라야 우물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전부였지만 내가 이 우물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요. 어느 날 한 마을아이가 물었다. 별감님, 정말 호랑이를 잡으신 적이 있어요?
천서방은 우물가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야 당연하지. 내가 없었다면 이 마을에 호랑이가 우글우글 했을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천서방의 허풍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우물가가 더러워지지 않았고 아이들도 천서방의 고리타분한 얘기를 들으며 즐거워했으니까. 그렇게 천서방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진짜 우물 지킴이 별감이 되어 살았다. 비록 엉뚱한 벼슬이었지만 천서방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역시 세상은 말 잘하는 놈이 이기는 법이야. 천서방은 우물가에서 허풍을 떨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천서방을 보며 하루의 웃음거리를 찾았다. 행복하고도 엉뚱한 결말이다. 감쪽같이 사라진 나무꾼과 아내. 여보, 다녀오겠소. 서방님, 잘 다녀오세요. 어떤 마을에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 마십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꼼짝 않고 서서 손을 흔들었다. 나무를 해서 살아가는 마십이 결혼할 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 신부가 아깝네 그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미인을 아내로 얻었다냐? 그래도 마십이 우직하고 부지런하기는 하잖아.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주며 잘 살았다. 마십과 아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금실 좋은 부부였다. 나무찜을 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아내는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마십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어두워지면 밖에 나와 기다리지 마시오. 산짐승이 무섭소. 그럴게요. 당신도 조심하고 다니세요. 너무 가난한 탓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십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한 짐 가득히 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 앞에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깊은 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깜짝 놀란 그는 나무짐을 내려놓고 급히 달려가 보았다. 그 사람은 며칠을 굶었는지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 사내는 힘없이 눈을 뜨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다급해진 마십은 사내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 쓰러져 있길래 집으로 데려왔소. 며칠 보살펴줘야 할 것 같구려. 부부는 의식을 잃은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고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내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다행히 기운을 차렸구려. 산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여긴 내 집이니 아무 염려 마시고 푹 쉬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맙소. 은혜라고 할 게 뭐 있겠소? 이렇게 정신이 들어 정말 다행이요. 사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덧붙여 말했다. 난 이골 사또의 아들이요.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소. 돌아가면 아버님께 말해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그 말을 들은 마십과 아내는 예전보다 더 깎듯이 사내를 보살펴 주었다.
사내는 마십 부부의 극진한 간호에 처음에는 깊이 감명받았다. 그러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천하일색인 마십의 아내를 보며 마음속에 연모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산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다니. 사또의 아들은 몸이 좋아져서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날도 마십은 아내와 사내만을 남겨놓고 나무하러 나섰다. 외간 남자와 아내를 단둘이 남겨놓았지만 마십은 사또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십이 일을 나가자 사내는 갑자기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보시오. 이런 산골에서 가난한 남편하고 고생하며 살기엔 너무 아깝소. 호강시켜 줄 테니 나와 같이 갑시다. 점잖으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이미 한 남자의 아내로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제 몸도 회복되셨으니 당장 돌아가십시오. 무안을 당한 사내는 이 말을 듣고 마십이 돌아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날 저녁 돌아온 마십에게 아내는 그 얘기를 털어놓았다. 배은망덕한 자 같으니라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한편 집으로 돌아간 사또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잊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첨질 잘하는 아전 하나가 물었다. 산에서 돌아오신 뒤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지요? 실은 산에서 본 여인네가 생각나서 그러네.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들을 부추긴 아첨꾼 아전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마십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누구시오? 이러지 마시오.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아전은 마십이 없는 틈을 타서 반항하는 아내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 데려왔다. 집에 돌아온 마십은 아내가 사또의 아들에게 끌려간 사실을 알고는 그 길로 아들을 찾아갔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아내를 보내주시오. 마십이 애걸하며 소리치자 그의 하인들이 달려들어 마십을 두들겨 팼다. 사또의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생각해서 나도 네 소원을 들어주마. 저 앞에 보이는 절벽을 파서 50리 굴을 뚫어 놓으면 네 아내를 돌려주지. 정말입니까? 약조하신 겁니다. 물론 사또의 아들은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였다. 하지만 마십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마십은 정을 들고 밤낮으로 바위를 쪼아댔다. 기어코 아내를 찾아오리라. 하지만 정 하나로 절벽에 굴을 뚫는다니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낫겠구먼. 오죽하면 저러고 있겠나. 동네 사람들은 마십이 바위를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몰려와 걱정스러운 듯이 한마디씩 했다.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 마십에게 감동한 것인지 쩍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에 구멍이 뚫리더니 환한 빛이 새어들어왔다. 이게 뭐지? 마십이 주변을 허물자 드러나지 않던 깊은 굴이 눈에 들어왔다. 막혀있던 굴이 바위의 표면을 뚫자 나타난 것이었다. 굴을 따라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가니 바로 사또의 집 안채마당으로 통해 있지 않은가.
마십은 마침 밖에 나와 있던 아내의 손을 잡고 굴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발견한 사또의 아들과 아전들이 뒤를 쫓았으나 굴이 무너지고 물이 들어차서 그들은 그만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후로 마식과 아내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굴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굴을 통해 들어간 부부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오. 경기도 땅에 사는 강진사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 딸 이름은 소영이었고 작은 딸은 다영이었다. 두 딸 모두 혼기가 지났으나 아직 출가를 시키지 못해 강진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작은 딸 다영은 조신하고 얌전한 현모양처감이었다. 소영의 동생 다영에게는 오래전부터 혼인을 약속한 도령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소영이를 시집보내기 전에는 안 된다고 허락해주지 않았다. 다영의 예비신랑 혜성이 기다림에 지쳐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말하자 다영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아무리 졸라도 소영이를 두고 다영이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어. 누구든지 소영이와 결혼하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허락하겠네. 큰딸 소영은 고집으로 말하면 고래심줄이요 천방지축 말괄량이었다. 성질이 사나운 데다가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천방지축 소영이 하면 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소영이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있을 리 없었다.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혼담이 여러 차례 오갔지만 소영의 실체를 알고 난 뒤로 번번이 산통이 깨지고 말았다. 소문이 나자 그나마 오가던 혼담도 쑥 들어가고 말았다. 작은 딸 다영은 혼인을 약속한 혜성도령이 있었지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언니를 두고 먼저 시집갈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애가 달았다. 강진사 부부는 어떻게든 큰딸 신랑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매파들을 불렀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파들도 강진사 큰딸 소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작은 딸과 혼인을 약속한 김부잣집 혜성도령이 글공부를 같이 하는 박인규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인규는 소영이가 부잣집 딸이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성질이 사납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리라 마음먹었다.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무슨 말이든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얌전한 아내로 만들어버리라 결심했다. 인규는 도대체 어떤 규수인지 궁금해졌다. 그 낭자를 한번 볼 수 있겠나? 그건 어렵지 않지. 날 따라오게. 혜성을 따라간 인규는 강진사집 근처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혜성이 다영이에게 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와달라고 넌지시 기별을 한 것이다. 한참 만에 다영이 소영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로 나왔다. 인규는 소영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천방지축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이 문제였다. 얼마 후 강진사집에 혼담이 들어왔다. 박진사집 둘째 아들 인규였다. 인규의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인규는 형님과 살고 있었다. 강진사는 결정에 앞서 인규를 먼저 불렀다. 자네 내 딸아이 감당할 수 있겠나? 소영낭자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성미가 급하니 빠른 시일 내에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제겐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님을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따님과 결혼하면 지참금을 얼마나 주실 생각이십니까? 소영이의 아버지는 청혼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노골적이고 맹랑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딸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반가워서 우선 결혼할 때 300냥을 주고 자기가 죽고 나면 토지 절반을 주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하여 강진사는 소영에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소영이를 불러들였다.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소영이가 들어왔다. 그러자 인규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귀여운 아가씨. 그러나 소영이는 그런 무례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이름은 귀여운 아가씨가 아니라 소영인데? 그러나 인규는 능청을 떨며 말했다. 당신은 상냥하고 귀여운 아가씨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당신이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결혼을 신청하러 온 거요. 소영이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대자 인규는 정말 상냥한 말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리고 빨리 말을 마치려고 이렇게 말했다. 귀여운 소영 아가씨, 당신 아버님은 결혼을 벌써 승낙하셨소.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 뭐예요? 그따위 말은 집어치우시지. 소영은 소리를 버럭 질러댔다. 하지만 강진사와 인규가 서둘러 마침내 혼인날이 정해지고 혼례를 치르고 강진사 집에 신방이 차려졌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가 들렸다. 신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니, 이거 너무 짜지 않소? 다시 준비해 오시오. 그게 신랑은 윗목에 차려놓은 주안상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다. 신부는 족두리만 벗은 채 인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잠깐이라도 꾸벅꾸벅 졸면 또다시 큰 소리가 났다. 그럭저럭 아침이 밝았다. 인규는 처가에서 차려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서둘러 신행길을 재촉했다. 여보게, 그래도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어차피 가는 길 서둘러야죠. 인규는 집을 향해 가는 길에도 빨리 가자고 가마꾼들에게 얼마나 고함을 치던지 소영은 몸둘 바를 몰랐다. 집에 도착해서도 신랑의 급한 성격 때문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소영은 자기보다 한술 더 뜬 인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인규는 집에 도착하자 소리부터 버럭 질렀다. 너희들은 주인이 왔는데도 꾸물거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냐? 그는 사나운 얼굴로 하인들을 노려봤다. 배가 고프니 어서 식사부터 내와라. 하인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 얼른 식사를 준비해왔다. 인규는 겉으로는 소영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날 밤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저녁 식사가 나오자 인규는 반찬마다 트집을 잡아 이렇게 맛없는 고기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먹일 수 없다고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 소영은 몹시 배가 고팠으나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지쳐서 잠이나 자려고 했다. 그러자 인규는 또다시 방 안 여기저기를 쑤셔대며 트집을 잡고 베개와 이불을 내던졌다. 소영은 하는 수 없이 벽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자리를 잘못 꾸몄다고 하인을 꾸짖어대는 남편의 고함 때문에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인규는 소영에게 다정히 말을 걸어주면서도 고함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트집을 잡아
하인들을 호통치고 아침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결혼한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지금까지 누구한테 부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는 잠을 못 자서 현기증이 나는데도 고함만 듣다니. 뭐? 나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기가 막히네. 그때 인규가 하인을 시켜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어. 자, 이건 당신 주려고 가져왔다오. 이런 친절에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소? 소영이 아무 말도 없자 밥이 먹기 싫은 모양이군. 뭐, 할 수 없지. 그러더니 하인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했다. 소영은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소리쳤다. 그냥 놔두세요. 먹을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법이요. 감사하다는 한마디쯤은 하는 게 예의 아니요? 감사합니다. 소영은 마지못해 입 밖에 내어 말했다. 그 후 소영은 예전의 소영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릴 적 못되게 행동한 자기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여보, 당신 집에 다녀옵시다. 비단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예쁘게 차려입고 말이오. 두 사람은 강진사 집에 도착했다. 신랑 신부가 강진사 부부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여복의 사위,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하고 자네 마음고생이 크겠구먼. 강진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였다. 뭐하시오. 나가서 주안상이라도 차려오지 않고. 네, 알겠어요. 신랑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영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소영의 변한 모습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임자 만났구먼. 며칠 후 처가를 떠나 본가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인규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다그치지 않고 당신한테 잘하겠소. 정말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인규는 사랑스러운 신부 소영을 보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인규는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천방지축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아내를 현모양처로 길들이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 후 소영은 박씨 집안에서 제일 가는 얌전하고 훌륭한 부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유모, 나 첫날 밤이 무서워. 충청도 청천 땅에 뼈대 있는 양반 송씨 집안이 살고 있었다. 엄격하고 기품 있게 자란 막내딸이 18살이 되어 지체 높은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마침내 둘째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얘야, 집안에 누가 두지 않게 잘해야 한다. 네, 아버님. 어려서부터 유모 손에 자라온 막내딸은 양반집 규수로서의 예의범절과 품위를 익혔다. 사대부 집안의 명예와 채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집안인지라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초이는 바깥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있었다. 이웃집이나 친구집에 놀러간다는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을 뿐더러 그때까지 가깝게 지내는 친구조차 없었다. 그저 대골 같은 큰 집에서 유모의 보호 아래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하고는 이제껏 말 한마디 붙여본 적이 없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유모는 초이의 또 다른 분신 같았다. 유모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었는데 혼례라는 것은 자기 일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초이는 혼례 날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 입맛이 없을 정도였다. 아씨,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어도 무슨 걱정이 있는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왜 그러세요, 아씨? 내일 모레면 깨가 쏟아지는 신부가 되는데요. 그게 걱정이야, 유모. 사실 나 첫날 밤이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유모는 빙그레 웃었다. 걱정 마요, 아씨.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아마 밤이 기다려질걸요? 유모의 그 말도 초이한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집엔 몇 달 전에 마당쇠한테 시집을 간 주방 하녀 순덕이가 있었다. 그래, 순덕이한테 물어보자. 초이는 부엌에서 나오는 순덕이를 살짝 불렀다. 왜요, 아씨? 순덕아, 첫날 밤은 견딜만 하니? 그 말을 듣자 순덕은 쑥스럽고 민망해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첫날 밤엔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해요. 처음엔 익지 않은 감처럼 떫은 맛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 맛이에요. 초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양반집 규수체면에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 첫날 밤엔 왜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하지?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신랑과 초례상을 마주보고 서자 고개를 살짝 들고 신랑을 쳐다본 초이는 걱정이 밀려왔다. 자기보다 2배는 될 것 같은 커다란 몸집을 한 사내가 서 있지 않은가. 첫날 밤에 신랑과 잠자리 씨름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덩치 큰 사내를 어떻게 당해내야 할지 초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드디어 초례를 마치고 신방이 차려졌다. 그런데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 아씨를 보자 유모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아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부끄럽게 처음 보는 사내와 어떻게 잠을 자. 유모, 나 너무 무서워. 아씨, 혼례를 올렸으니 이제부터 신랑과 한 방에서 자야 해요.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요. 남들이 흉봐요. 싫어. 부끄러워서 싫다니까. 첫날 밤은 저 사내와 씨름을 해야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내를 이길 수 있겠어. 아씨, 씨름이라니요. 그건 사랑의 기쁨입니다요.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밤이 기다려질걸요. 싫어. 부끄럽고 무서워 싫다니깐. 유모가 이 말 저 말로 구슬리며 달래는데도 신부는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다. 아씨, 한번 재미를 보시면 오히려 낮 시간이 지루해지실 거예요. 신랑은 벌써 방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신부는 주춤거리며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씨, 안으로 드셔야지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씨를 구슬리고 달래다가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된 유모는 초이를 덥석 안고 신방에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아씨가 잘해낼지 걱정이네요. 유모가 걱정을 늘어놓자 옆에서 세상 풍파 다 겪은 늙은 친모가 한마디 했다. 뭔 소리여? 남녀의 일은 자연스러운 거여.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아씨, 그래 어쩌냐겐 잘 지내셨어요?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 어떠셨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익지 않은 감처럼 떫은 것 같기도 하고, 사과처럼 달콤하고 아삭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아씨. 이제 아씨는 수줍어 고개 숙이던 꽃망울이 터져 활짝 피어나는 진달래꽃처럼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새색시는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18살인 아씨가 어찌 그 묘미를 다 알겠습니까만 그건 느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거예요. 아마 무르익을 때는 눈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천둥이 치고 천지가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져도 모를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씨라고 그 이치를 모르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초이는 얼굴이 발그레하며 한마디 했다. 좀 지나친 것 같아, 유모.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유모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아씨, 오늘 밤에 문 앞에 물건을 내보일 테니까 그게 뭔지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말해줘요. 뭔지 맞춰보라고? 알았어. 그날 밤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들자 유모는 달빛이 비친 방문 앞에 몇 가지 물건을 내보였다. 날이 밝자 유모가 초이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방문 앞에 보인 게 뭔지 맞춰보세요. 방문 앞에 뭐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아씨는 그걸 알고도 남으니까요.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이 지나고 초이는 신랑을 따라 신행길에 올랐다. 시댁에 가면 그대 가풍을 따라 잘 살아야 한다. 네, 명심하겠어요.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자 유모가 초이의 손을 잡았다. 아씨, 잘 사세요. 그러자 초이가 유모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유모, 걱정하지 마. 이제 안 무서워. 말을 타고 앞장서는 신랑을 놓칠세라 불이 나게 꽃가마를 재촉하는 초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모는 웃음을 터뜨렸다. 겨울밤, 암자에서 일어난 기적. 한밤중 스님은 기이한 꿈을 꾸고는 눈을 떴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고향집에 가보라고 이르고는 사라진 것이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숙세를 떠나 인제 백담사에 들어와 설정이란 법명을 받고 불가에 귀의하고 살아온 지도 오랜 세월. 그동안 고향의 가족들 소식도 까맣게 잊고 살아온 터였다. 설정 스님은 고향집에 가보리라 마음먹고 관음암에서 내려와 험준한 설악산 줄기를 따라 길을 재촉했다. 사흘낮 사흘밤을 꼬박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한 설정 스님은 깜짝 놀랐다.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적막에 쌓여 있었고 인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정은 살던 집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님, 형님. 하지만 집은 잡초마저 무성했고 소리쳐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일가 친척 집도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이웃 마을을 찾아간 설정 스님은 거기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몇 달 전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말을 듣자 설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숙세의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진한 혈육의 정은 끊을 수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얘기를 꺼냈다.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지요. 아이라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노인을 따라가 만난 아이는 3살가량의 사내아이로 설정 스님의 조카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 키우라는 부처님 뜻인가 보다. 설정은 아이를 데리고 설악산을 넘어 암자로 돌아왔다. 아이는 설정이 불공을 들이면 옆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밤마다 들리는 산짐승 소리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5살이 되었다. 겨울이 오자 설정 스님은 뗄나무도 하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 월동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까지 살다 보니 겨우내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마을에 다녀와야 했다. 하지만 마을로 내려가려면 길이 험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혼자 놔두고 가자니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혼자 있을 수 있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문을 단단히 잠그고 법당에 있거라. 오늘 안으로 돌아올 테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느니라. 아이는 결심을 한 듯 법당으로 들어가 앉았다. 설정 스님은 아이를 혼자 놔두고 불이 나게 마을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서둘러 곡식과 필요한 물품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어 암자로 돌아오려 할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금 올라가시면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위험합니다. 날이 밝거든 가시죠. 사람들이 설정 스님을 말렸다. 어린아이를 암자에 혼자 두고 와서 가봐야 합니다. 설정은 산을 오르려고 고집을 피웠으나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한 밤길을 가야 할 뿐 아니라 도중에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설정 스님은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날이 밝았다. 그런데 밤사이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일단 가자. 설정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배낭에 챙겨서 길을 나섰다. 스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설정을 말리고 나섰다. 5살 아이 혼자 있어서 가봐야 합니다. 설정은 막무가내로 수북이 쌓인 눈길을 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발이 묶여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마을로 돌아온 설정은 눈 덮인 설악산을 올려다보며 혼자 있을 아이 생각에 눈물 지었다. 모든 게 내 불찰이로다. 아이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어.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다니. 발을 동동 구르며 길이 뚫리길 기다리던 설정은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해서야 암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암자 안에서 불경을 잃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설정이 뛰어가 법당 문을 여니 아이가 힘차게 달려나왔다. 스님! 아무 일 없었느냐? 그럼요. 스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설정이 마을로 내려간 뒤 어떤 여인이 와서 그동안 먹을 것을 차려주었다고 했다. 이상한 건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잘 모르고 지낸 듯 했다. 아이는 더 활기차고 혈색이 좋아져 있었고 몸도 마음도 불심도 자라 있었다. 설정 스님은 감격하여 이후로 암자의 이름을 5살 아이의 암자라 하여 5세의 암이라고 바꾸어 불렀다. 사위는 하늘이 내려준 보배. 한양의 중심지이며 중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통교 근처에
포목상을 하는 박씨 부부가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포목상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많았고 제법 장사도 쏠쏠하게 잘 되었다. 그들은 포목점을 아들 기영이가 물려받기를 원했다. 이미 자리도 잡혔고 입소문이 나서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질 않았다. 기영아,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20살을 간 넘은 기영이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버지, 전 무관이 되고 싶어요. 이 포목점은 기숙이한테 물려주세요. 기영의 부모는 아들이 포목점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기영은 장사에는 뜻이 없었다. 그보다는 일찍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찬 무관이 마음에 끌렸다. 무예를 닦는다고 밖으로 놔두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모도 아들의 뜻이 확고한 걸 알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기영에겐 오래된 친구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임지한이란 친구가 있었다. 지한의 아버지는 관아에서 일하는 설이었다. 육조거리에 일터를 둔 그는 자기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무관이 되겠다고? 취재 시험을 봐서 앞이 뒤를 이어야지. 전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한은 관리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굽신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다. 그런 지한과 기영은 서로 의기투합하며 꼭 무관이 되자고 약속했다. 우리 이번엔 반드시 붙도록 하자. 두 사람에겐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다. 과일상을 하는 시임씨의 딸 아영이었다. 그런데 같은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그들은 서로 아영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애썼다. 여자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다. 아영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기에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아영이하고 잘해봐. 기영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자네가 더 잘 어울려 하고 지한이가 대답하는 거였다. 그런데 무과 시험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서리로 있던 지한의 아버지가 뇌물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난 아무 관련 없는 일이다. 관리가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한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날부로 지한의 아버지는 서리직에서 쫓겨났음은 물론이고 태형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다. 지한의 가족도 짐을 싸서 두성 밖으로 쫓겨났다. 기영이 무과시험에 꼭 합격하게. 자넨? 이번 일 때문에 응시하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참 아영이 잘 부탁하네. 그 말을 남기고 지한은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지한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기영은 무과시험에 합격하고 포도청 포교가 되었다. 그 무렵 한양에 신출규모란 무심천이란 도적이 나타나 세력 있고 돈 많은 북촌 양반집만을 골라 터는 바람에 의금부와 포도청엔 비상이 걸려 있었다. 누구든지 잡는 자에겐 큰 상은 물론이고 승진을 시켜주겠다. 그런 포상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무심천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무심천은 부정으로 돈을 긁어모은 양반집을 골라 털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개천 밑에 움막을 짓고 사는 빈민촌 사람들에게 그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 무렵 기영은 아영에게 청혼을 했고 이제 혼례를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기영의 집에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두툼한 돈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나에 대해서 잘 알다니. 무심천의 정체가 뭐지? 기영은 무심천이란 도적이 주변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게 이상했다. 근처에 살면서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불현듯 지안이와 빈민촌을 지나칠 때 지안이 자신에게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군. 우리가 관직에 오르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자고. 이 개천을 무심천이라고 불러야겠어.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지 기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심천. 어쩌면 지안이가 도적 무심천 아닐까? 그런데 다음 날 포도청에 나가보니 모두 떠들썩했다. 무심천이 잡혀왔다는 것이다. 쟤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별 수 있나? 지금 어디 있나? 옥에 가둬두었는데 조만간 의금부로 압송될 거라네. 희대의 도적 무심천이 좌포청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우포청에선 자기들이 공을 세우지 못해 애석해했다. 포도청 감옥에 갇힌 무심천은 머지않아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영은 당직 근무를 자청해 무심천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갔다. 지안이 자네였군.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더니 감옥 안으로 들어와 자네 얼른 도망치게.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봐 기영이, 내가 도망치면 자넨 살아남지 못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게. 자네가 죽는 꼴은 못 보겠어. 여보게, 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내가 도망치면 자네 목숨은. 그리고는 한참 무슨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봐 기영이, 삼경이 넘기 전까지 돌아올 테니 옥졸이 눈치채지 못하게나 해주게. 그리고는 기영이의 귀에 대고 한참을 속삭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빙그레 웃었다. 기영은 나가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옥졸을 불러 같이 먹고 마셨다. 그동안의 무심천은 번개처럼 빠르게 어디론가 빠져나갔다가 삼경이 되기 전에 감쪽같이 다시 돌아왔다. 여보기 기영이, 아침이면 세상이 떠들썩할 거야. 자네는 마음 편히 구경이나 하게.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말 포도청에서는 난리가 났다. 포도청뿐만 아니라 온 장안이 떠들썩했다. 뭐? 간밤에 무심천이 나타나 최부잣집을 털었다고? 그럼 감옥에 있는 무심천은 누구요? 포도청에 잡혀있는 무심천은 가짜요 뭐예요? 무심천이 잡혀 들어갔다는 말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던 양반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다. 또한 공을 세우지 못해 배 아파하던 우포청에서 오히려 더 난리였다. 엉뚱한 사람을 무심천이라고 잡아가두더니 꼴 좋구먼. 포도대장이 당장 지안을 옥에서 꺼내 신문을 했다. 대체 내 놈은 누구냐? 날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좀도둑을 무심천으로 알았구나. 여보아라, 이자를 곤장 10대를 때리고 풀어줘라. 지안은 곤장을 맞고 옥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무심천이 도적질을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며칠 후 기영에게 서신이 하나 도착했다. 여러분이 지안이었다. 여보게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나쁘면 소용없다는 걸 말이네.
앞으로는 늦더라도 차근차근 뜻을 이루어갈 생각이네. 기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맑은 물이 흐르는 광통교를 건너 시전에 들었었다. 그 이듬해 봄이었다. 기영의 부모님 포목상에는 낯익은 사내가 물건을 팔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는 신참내기인데 물건을 정리하고 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기영의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위 좀 쉬엄쉬엄하게 그러다 몸살 나겄다.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구먼요. 그려 다행이여. 지안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손님이 들어오자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영이 부모는 저 애는 사위가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보배야. 그려. 사위가 들어온 후부터는 장사가 곱절은 더 잘 되는구먼.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새댁이 남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억울함을 풀어준 여인의 정체. 박찬은 조선 말기 학문에 정진하며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선비였다. 그는 풍부한 학식과 강직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봉수산을 넘어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런 난감한 일이. 아침부터 길을 나섰으나 앞으로 봐도 산이요 뒤로 봐도 산인 첩첩산중을 한참 헤매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산새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고 주변은 그에게 낯설기만 했다. 봉수산은 깊은 숲과 가파른 골짜기가 이어져 길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산길은 흔적조차 희미하고 한낮에도 햇빛이 드물게 비치는 음습한 곳이었다. 길을 찾아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위에 사람의 흔적은커녕 들짐승의 발자국만 간간히 보였다. 허리춤의 주머니에서 마른 떡을 꺼내 간단히 허기를 달래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 더욱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 골짜기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바위 틈 사이로는 작은 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물을 떠마셨다. 물맛이 맑고 시원해 한결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보니 양지 바른 곳에 허물어진 묘가 눈에 띄었다. 풍파에 시달린 것이냐 아니면 후손이 없단 말이냐. 어질고 인정 많은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흙으로 덮어주고 정성껏 떼장을 덮어주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밝은 대낮에도 길을 잃고 헤매던 판에 어둠까지 밀려오니 길을 찾기가 막막했다. 어쩔 수 없구나. 오늘은 여기서 잠을 청해야겠다. 묘 옆에 자리를 잡은 그는 지친 몸을 눕히고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절을 하는 것이었다. 첩은 백제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곳은 임존성의 옛 터전이지요. 이 산골에서 세월이 수백 번 바뀌도록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바람이 스며들고 비에 씻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도움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곧 보답하러 가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찬은 여인의 고운 모습과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다. 다음 날 그는 겨우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날 밤 여인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어제 배웠던 백제 장군의 아내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생전에 지닌 금은 주옥이 있었으나 이제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은혜를 갚고자 하나 보답할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괴념치 마시오. 박찬이 순사리를 치자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지난번 묘에서 북쪽으로 300보, 다시 서쪽으로 300보를 가보십시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박찬은 망설였지만 결국 여인의 말대로 봉수산 골짜기를 다시 찾았다. 여인이 알려준 대로 걸음을 옮기자 또 다른 허물어진 묘가 나타났다. 그는 지난번처럼 묘를 손보았다. 그날 밤 이번에는 노부인이 꿈에 나타났다. 정말 고마운 분이구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표시이니 사양 말고 살림에 보태 쓰시오. 노부인은 금화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건네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잠시 뒤에 마을의 첫 닭이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나고 박찬이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 금화 500냥이 담긴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박찬은 한동안 주머니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하지만 살림에 보태 쓰라던 노부인의 진심 어린 얘기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금화를 팔아 그동안의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 집안 형편을 일으키고 논밭도 마련했다. 그런데 박찬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자 이웃에 사는 윤생호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남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 보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공부밖에 모르던 자네가 어디서 그런 돈을 벌었단 말인가? 믿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말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윤생원의 물음에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걸 믿으란 말인가? 허튼 소리로 나를 속이려 들다니. 윤생호는 사또에게 달려가 박찬을 고발했다. 사또, 박찬이란 자가 수상한 방법으로 돈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 문초를 해서 사실을 밝히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는 박찬이 한 말을 그대로 사또에게 전했다. 믿을 수 없는 얘기군. 여보아라, 당장 박찬이란 자를 데려오도록 하라. 박찬이 불려와 같은 얘기를 하자 사또가 말했다. 어디서 난 돈인지 밝혀질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박찬은 즉시 옥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또가 박찬과 윤생원을 불러내더니 말했다. 박찬의 말은 사실이다. 무죄로 풀어주겠다. 윤생원이 펄쩍 뛰며 외쳤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증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사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밤에 증인이 나를 찾아왔소. 윤생원,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시오. 사또는 엄한 얼굴로 윤생원을 꾸짖었다. 간밤에 사또를 찾아와 박찬의 무죄를 증명한 건 누구였을까? 박찬은 의심을 벗고 집으로 돌아와 평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이후에도 그는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다.